총 인구는 약 2억 614만 명으로 인구면에서 세계 7위에 올라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토착어를 포함하면 언어가 무려 516개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언어가 많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바로 나이지리아에 관한 것이죠. 정식 명칭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으로 동쪽으로는 카메룬과 차드, 서쪽으로는 베냉, 그리고 북쪽으로는 니제르 등의 국가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30여 년 전 수도를 최대 도시인 라고스에서 현재의 아부자로 이전한 바 있으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나이지리아의 국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양쪽의 녹색과 가운데 흰색의 심플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디자인은 나이지리아가 독립할 당시 국기 디자인에 관한 공모전을 개최했고 무려 2870점의 공모작품 가운데 어느 학생이 제출한 것이 선정됐는데 바로 이것이 현재의 나이지리아 국기입니다. 녹색은 농지와 그곳에서 수확되는 풍부한 농산물을, 그리고 가운데의 흰색은 평화와 화합을 뜻하면서 동시에 왼쪽부터 녹색, 흰색, 녹색 이렇게 세 부분이 북부 지역의 하우사족과 플라니족, 남동부 지역의 이보족, 남서부 지역의 요르바족 등 대표 부족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총 확진자가 56,177명, 사망자는 1,078명이고 감염 확산이 가장 심했던 6월과 7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무려 800명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8월 중순부터 차츰 그 수가 감소세를 보였고 9월 최근에는 100명대로 감염 확산세가 더디지만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등 코로나19 사태의 감염 확산이 극심한 아프리카에서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그나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실제로 한국의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악화돼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나이지리아의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 차원에서 수도 아부자 시내에 있는 보육원과 인근 마을에 400만원 상당의 식량과 방역품, 1,200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각각 전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했죠. 이처럼 당장의 식량과 방역품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국가들을 지원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일명 식약처로 잘 알려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병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이카와 식약처의 MOU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코이카의 협력 대상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련 의약품 분야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교육, 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빛이 전달되어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일이 많은데 그 예로 외교장관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온예야마 장관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후 3주간 격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게 됐는데 당시 한국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과 관련해 8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0억 원 상당의 지원을 했고 이에 나이지리아의 온예야마 외교장관은 지난 8월 12일에 완치되면서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는 놀랍게도 코로나19 사태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국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마치 제2의 한국인 것처럼 한국을 향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화제인데요. 해당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식물학자 한상기 박사입니다. 50여 년 전인 지난 1971년 당시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던 한상기 박사는 식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로 용감하게 떠났고 그곳에서 심각한 식량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히 농업 분야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내게 되어 당시 화제의 중심에 섰었죠. 한상기 박사는 38세라는 다소 젊은 나이에 서울대 교수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국제열대농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가 원 없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사가 국제열대농학연구소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커다란 과제가 주어졌는데 바로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기서 그가 주목하게 된 것은 카사바였죠. 참고로 카사바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분이 풍부한 작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을 꼽을 수 있고 현재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고 하죠. 생김새가 길쭉한 고구마와도 흡사한 카사바는 껍질은 갈색을 띠면서 속은 하얗고 열을 가하게 되면 반투명한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상기 박사의 경우 서울대에서 잡초 관련 연구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보리가 가진 딱정벌레에 대한 저항성을 연구하며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잡초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농학자였던 그가 연구소에서 처음에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당시만 해도 카사바라는 작물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생소한 작물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막하기까지 했지만 한 박사는 식물학자로서 그리고 육종학자로서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 문제로 굶주리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나이지리아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원산지인 브라질에도 가봤다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카사바 연구에 투자한 결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동시에 카사바를 덮쳐 그동안 잘 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브라질에서 가져온 종자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가진 카사바 개통 연구에 몰입했고 연구를 시작한 지 5년이 흐른 1976년 한 박사는 드디어 내병 다수성 카사바를 개발하게 됐죠. 새롭게 개발된 카사바 품종을 자동차에 싣고 나이지리아의 곳곳을 다시 돌아다니며 병든 카사바가 보이는 곳마다 새로운 카사바를 꽂아 전국적으로 내병 다수성 카사바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왔죠. 그리하여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렇게 두 위험 요소에도 강한 카사바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됐고 이를 두고 나이지리아의 이키레 부족에서는 실제로 한국인 농학자 한상기 박사를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부족의 추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단순히 명예직과도 같은 부족 추장의 타이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 이키레 부족의 추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추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키레법을 그대로 시행했다고 전해지죠. 나이지리아 이키레 부족 추장 출신인 한상기 박사의 헌신적인 지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등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육 면에서도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교육 측면의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상 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지원으로 학교 단지를 건립하고 선생님들의 멀티미디어 교육 역량을 강화해 이목을 끌었죠.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약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수도 아부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갖춘 학교 단지를 구축함과 함께 아부자 관내 학교 120여 개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법까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외에도 코이카에서는 세계은행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나이지리아가 193개 회원국들 중에서 전자정부 지수면에서 163위로 다소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정부의 우선 과제들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그 후 코이카는 지난 2013년부터 856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시스템 개발가 및 전문가를 파견해 스마트 전자정부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재 공무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제공했다.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에 한국도 동참 대상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3일 미 국무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서베스 전 국화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배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합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며 호주와 일본, 한국을 언급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 견제와 관련해 친구와 동맹을 갖는 것이 중심이라며 그것이 인도의 친구든
호주의 친구든 일본이나 한국의 친구든 나는 그들이 자신의 국민과 나라에 대한 위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밀쳐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장담했다. 미국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동맹에 동참을 주문해왔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모형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최근 전염병 대행 사태 대응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매주 논의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조지 워싱턴대 화상대담 행사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숙고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적으로 중국의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고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경쟁의 심화를 언급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영내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반중 블록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는데 중국은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누가 봐도 선택은 분명해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의 약한 고리로 여기는 듯하다. 최근에도 그런 오해를 부를 만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밤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그에 앞서 22일 열린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회담이 그런 사례다. 회담에선 북한과 중국의 위협 억제가 논의됐다. 당초 미국은 한미일 석자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한국은 불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나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회의에 다녀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안 갔다는 옹색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회담이 열리기 일주일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부산을 찾은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4시간 넘게 회담했다. 우리 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첫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었다. 지난해 한일 수출 통제 갈등 때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했을 때도 미관계와 민간 사이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만 좋은 일이란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일명 쿼드를 국제기구로 만들 뜻을 밝혔다. 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뜻도 시사했다. 쿼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첫 아시아 순방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이름으로 공식화한 아시아 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묶어 중국의 세력 팽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쿼드가 외교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피해는 경제 쪽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공급망을 짜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서방 국가가 비판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도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 등을 고려한 외교적 줄타기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친중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비유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 칭하면서 그 꿈에 함께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도 정당 정책에서 집권하면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중국 편을 드는 건 물론이고 전략적 우호성을 내세워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6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이 대사는 지난 3일 조지 워싱턴대 대담 행사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상에는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억해야 할 건 한국은 미국이 확립한 국제 질서에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번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에서 20일 전당대회 때 확정한 정강정책에서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 대만 관계법 지원, 홍콩 인권법 등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경제, 안보, 인권 등 전방 위에서 중국 압박을 약속한 것이다. 다만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기대지 않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